문법 영어 쓰지 않기 챌린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반 동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당연히 비동사겠죠. 비동사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뭐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학생,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도 비동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동사는 여러 면에서 일반 동사의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동사를 뭐 일반 동사와 비동사를 두 개로 나누는 것처럼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비동사를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비동사를 설명하는 동상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들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학생들이 영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비동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동사의 어떤 면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 비동사를 활용한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대해서, 또 비동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기존 학습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일반 동사의 의문문과 부정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비동사 이야기가 나오겠죠. 비동사를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비동사를 어려워하는데 비동사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동사는 일반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굉장히 많이 깹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일반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규칙성. 비동사는 일반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많이 깨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태고요. 두 번째는 의미라는 점에서 어떻게 비동사가 일반 동사의 규칙성을 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형태 이야기입니다. 일반 동사는 형태가 5가지가 있어요. 현재, 그 다음에 과거, PP라는 형태가, 독특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 그 다음에 ING형,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eat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식사한다 라는 eat, s가 없는 eat, 그 다음에 s가 있는 eat,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과거는 ate라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pp가 eaten, 그 다음에 원형이 eat, 그 다음에 ing형이 eating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현재가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원형과 이 s가 붙지 않는 현재형이 똑같아요. 이 두 가지가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형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비동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비동사를 한번 보죠. 비동사는 s가 붙지 않는 are, 그 다음에 s가 있는 is가 있고요. I라는 주어에만 쓰는 am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게 있죠. 그 다음에 과거도 2가지나 됩니다. s가 없는 were, 그 다음에 s가 있는 was가 있죠. 그 다음에 pp형이 been이라는 게 있고요. 독특하게 be라는 원형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ing가 being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동사는 현재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두 8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 8가지 형태 중에서도 M 같은 경우야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이건 뭐 I밖에 없으니까, 규칙성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경우가 I밖에 없으니까 쉽게 설명이 되는데 이건 쉽게 설명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be와 being이라는 이 2가지 형태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동사가 이렇게 5가지 형태가 있는데 be만 이런 be라는 원형과 being이라는 형태가 좀 독특한 경우가 있어. 근데 사실은 다른 동사들과 같은 거야 라고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 8가지, 비동사의 8가지 형태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이제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막상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도 문장에서 be나 being이라는 형태를 보고 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평소에 못 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이 8가지 형태의 예외성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돼 있어야 돼요. 비동사는 8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미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비동사는 독특하게도 항상 함께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말이 있어. 자기 혼자는 쓸 수가 없어 라는 뜻에서 용어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불완전 동사. 그리고 항상 함께 쓰는 말을 보어라고 용어를 지었습니다. 예.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개념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용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 그리고 그 용어는 문법 용어가 아니라 학생들이 쓰는 일상어로 풀어서도 충분하다는 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비동사는 불완전 동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뒤에 보어가 와야 돼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비라는 말은 항상 함께 쓰는 말들이 있어 라고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죠? 일상,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으로 바꿔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 개념 자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용어까지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불완전 동사라는 말 굉장히 어려워요. 보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막 파닉스 마치고 영어 좀 하려고 하는데 불완전 동사니 보어니 이런 말들 막 쏟아내면 아이들이 막 거품 들고 쓰러져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동사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비동사의 의문문과 부정문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비동사의 의미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동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비동사 함께 쓰는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동사의 뜻을 한번 보죠. 비동사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무엇이다, 어디에 있다, 마지막으로 어떠하다라는 말과 함께 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뭐이다라는 말은 명사와 비동사와 명사가 합쳐졌을 때 뜻이 그 두 가지의 뜻이 합쳐졌을 때 뜻이 뭐뭐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소 표현, 비동사와 장소 표현이 합쳐졌을 때 그 전체가 어디에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용사인데 영어의 형용사는 어떠한이라는 말이에요. 예외 없이 어떠한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비동사가 어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 합쳐졌을 때 그 전체가 어떠하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강조를 몇 번씩 강조를 드려야 되는데 비동사는 항상 별표 5개 쳐야 됩니다. 항상 함께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동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동사와 항상 함께 쓰는 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 말들이 명사, 장소 표현, 형용사라는 것들이고요. 이것에 대한 학습이 설명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비동사의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명사, 형용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품사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장소 표현이라고 쓸까요? 품사로 표현하지 않고. 이 부분까지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정리하면 비동사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형태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일반 동사는 5가지 형태가 있지만 비동사는 8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특별히 이 원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원형에 ing가 붙어있는 being이라는 이 2가지 형태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낯설다라는 겁니다. 이 형태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비동사는 이렇게 8가지 모습이 있어 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학습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형태라는 측면인데 비동사는 항상 함께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 동사라는 말을 쓰고 이 항상 함께 쓰는 말을 보호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할 때는 그냥 비는 항상 함께 쓰는 말들이 있어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동사의 뜻을 보니까 명사와 함께 쓸 때, 장소 표현과 함께 쓸 때, 형용사와 함께 쓸 때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학습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명사, 비동사와 함께 쓰는 명사, 장소 표현, 형용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비동사를 활용해서 의문문, 부정문을 만드는지에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보여드린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 이제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을 보고 나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I see. 이제 제가 보입니다. 어떻게 비동사를 설명해야 되는지 이제 보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동사가 왜 특이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비동사 형태라는 부분 그리고 의미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2가지 면에서 일반 동사의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동사만 공부할 때 또는 일반 동사만 공부할 때는 학생들이 그렇게 헷갈려 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배우고 나면 나중에 굉장히 헷갈려요. 뭐 의문문을 쓴다든지 부정문을 쓸 때 이게 비동사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일반 동사에 관련된 건지 그 개념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비동사의 특이한 형태들, be라든지 being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색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지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